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감기 같은 건가 봐요. 이 침샘 아래쪽 염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붓기도 심하고, 그래서 약을 먹고 막 주사를 맞고 하는데도 컨디션이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써놓은 대본은 계속 밀리고 있고 부랴부랴 촬영을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발음이나 말하는 게 어눌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지개 머랭 쿠키. 달달구리한 게 맛있어요. 파랑색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면서 듣는 미스테리는 ASMR로 진행이 되고 또 반말로 진행이 되니까요. 들으시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쌍절곤, 맨손 액션, 무술, 이런 걸 생각하면 떠오르는 배우가 한 명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소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외국에서는 브루스 리, 중국 발음으로는 리샤오룽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 오늘은 이소룡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이소룡은 194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어. 그는 중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영국인 혼혈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경극 배우였대. 그리고 어머니는 홍콩의 4대 명문 가족으로 꼽히는 하동 가족의 자손이어서 이소룡 또한 명문가의 자손인 셈이지. 태어나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이후에는 홍콩에서 자랐다고 해. 아버지가 유명 경극 배우였다 보니까 이소룡이 매우 어린 나이부터 배우 생활을 해왔는데 그가 갓난쟁이 시절에도 영화에 출연을 했었고 또 아역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대. 이소룡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액션 스타잖아.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에는 몸이 몹시 연약했고 잔병치레도 잦았대. 그래서 그런 연약한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7살이 되던 때부터 태극권을 연마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소룡은 무술에 입문을 하게 된 거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이소룡이 막 실력을 갈고 닦고 무술 기술들을 막 연마하고 막 이랬을 것 같잖아. 근데 의외로 이소룡은 끈기가 부족하고 어떤 일에 금방 실증을 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한 가지 무술을 긴 시간 배운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 그나마 오랫동안 단련한 무술이 이소룡이 자신의 기본기로 사용하던 영춘권, 이 영춘권을 그나마 4년 정도 배웠다고 하더라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골목대장으로 유명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부모님조차 손을 쓸 수가 없는 불량 학생이었는데 매일같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일 정도였다고 해. 당연히 공부는 뒷전이었어. 그리고 이소룡이 춤에도 일가견이 있었대.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댄스 경연대회에 출전을 해서 그곳에서 우승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해. 이소룡의 일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 심지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중국 삼합회 간부의 아들과도 싸움을 한 적이 있었대.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경찰이 이소룡네 집으로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소룡의 부모에게 한 번만 더 니네 아들이 사고를 치면 니네 아들 깜빵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조심히 시켜. 이렇게 경고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부모님은 그 경찰의 경고, 협박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1959년 4월경 이소룡에게 부모님이 $100 정도를 쥐어주고서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아빠의 누나, 그러니까 고모의 집으로 이소룡을 보내버린 거야. 당시 이소룡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뭔가 부모님 입장에서 이소룡이 그쪽에서 자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이소룡은 그렇게 샌프란시스코로 왔어.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다가 시애틀로 거처를 옮기게 돼. 그리고 시애틀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고 아버지의 친구 부부가 운영하는 루디 차우라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돼.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많이 고쳐먹은 것 같아. 불량하던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게 된 거지. 그렇게 얌전하게 고교 과정을 마치고 1961년 워싱턴 대학의 연극학과에 입학하게 돼. 이소룡의 취미가 독서였대. 굉장한 독서가로 유명했다고 해. 그 시작이 아마 이 워싱턴 대학을 입학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 특히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그런 서적들을 달달 외울 정도로 파고들었다고 하더라고. 이소룡의 어린 시절에 영춘권 외에는 길게 수련한 무술이 없었다고 했잖아. 그때와는 다르게 성인이 된 이소룡은 복싱, 유도, 사바트, 태권도, 가라테 등 여러 나라 무술들을 접하면서 자신을 단련해 나갔어. 나쁘게 보면 뭐 저렇게 이거저거 다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이게 보자면 어디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무술들을 접하면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무술의 느낌들도 다양해진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이런 여러 무술들을 배우고 섭렵한 이소룡은 1959년 본인의 이름을 딴 진번쿵우라는 무술장을 열었어.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무술을 가르쳤지. 그가 무술장을 열고 사람들에게 무술을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의 배우에 대한 꿈은 접어진 게 아니었어. 1959년부터 1964년까지 이소룡은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 하지만 그 결과는 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암담했다고 해. 연기에 있어서 일이 계속 잘 풀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소룡은 1964년에 자신의 연기에 대한 꿈을 잠시 접어두게 돼. 그때부터는 그저 무술에 전념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무술을 홍보하러 이곳저곳에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한 지인을 통해서 한 무술 대회에 초청을 받게 되는데 그 무술 대회가 가라테 선수권 대회였던 거야. 그 대회에 시범자로 초청을 받은 이소룡은 자신이 갈고 닦은 가라테 무술을 선보였어. 그때 이소룡의 무술을 감명 깊게 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윌리엄 도지어라는 사람이었대. 그 사람이 미국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뭐 그런 거에 관련돼 있던 사람이었나봐. 그 사람이 그때 준비하던 프로그램 중에 넘버 원 so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제1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에 배역 오디션을 이소룡한테 기회를 준 거야. 이 오디션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소룡은 아쉽게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어. 우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오디션 기회에 열정을 얻었던 건지 이소룡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TV 프로그램 그린 호넷이라는 작품의 오디션을 보게 돼. 그리고 그 오디션에서 그린 호넷이라는 작품 속 케이토라는 배역을 따내게 된 거야. 이 그린 호넷이라는 프로그램이 1966년부터 1967년까지 딱 1년 동안 딱 한 시즌만 방영이 되었어.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었거든. 그래서 더 이상 시즌을 만들지 못하고 한 시즌에서 그치게 된 거지. 하지만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어서 그런지 세계관이 이렇게 얽혀 있다 보니까 DC 코믹스의 다크 히어로 배트맨과의 크로스오버 에피소드 그런 것들 몇 편에 더 출연을 할 수는 있었다고 해. 그 후로 TV의 여러 프로그램에 보조 출연 혹은 찬조 출연을 하면서 이소룡의 연기 생활은 그렇게 간간히 이어지게 돼. 이소룡의 무술 제자들 중에는 할리우드 각본가와 배우도 있었대. 각본가 스털링 실리펀트, 그리고 배우 제임스 코번, 이렇게 두 사람이 이소룡의 제자였다고 해. 이들은 이소룡과 함께 각본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1969년 제자인 스털링 실리펀트가 각본에 참여했던 말로우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는 이소룡이 출연까지 하게 돼. 이때 이소룡이 연기한 상황은 주인공의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깽판을 쳐대는 장면이었어. 작품의 감독은 이소룡에게 당신 마음대로 해봐라. 다만 적당히 깽판을 쳐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소룡은 감독의 말을 듣고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맹렬하게 날라차기를 해서 전등을 박살내버리거나 주먹줄로 책상을 반토막 내버리는 등 방 안에 있는 기물들을 짐승같이 박살내면서 필요 이상으로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해. 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촬영장에서 감독, 스텝, 배우 할 거 없이 모두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기물들을 박살내는 이소룡의 이런 액션을 보면서 굉장히 컬처 쇼크를 받았다고 전해져. 그 장면을 내가 잠깐 보여주려고 들고 와 봤거든? Okay. 어때? 대단하지? 사실 나도 이소룡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그의 액션 이런 모습을 본 게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가 처음이었어.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이 맨손으로 막 책상을 부시고 막 이러는 게 진짜 뭔가 연출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멋있더라고. 이 이후에도 이소룡의 제자이자 영화 각본가인 실리펀트의 도움으로 영화의 무술 지도를 하거나 작품 속 격투 장면 등의 연출을 맡아서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해. 이 실리펀트라는 이소룡의 제자가 정말 스승님을 리스펙했던 것 같아. 계속해서 헐리우드 시장에 노크를 하는 이소룡이었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았어.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이소룡에게 할리우드 제작자였던 프레드 웨인트라웁이라는 사람이 조언을 하나 해주게 되는데, 야, 너 그렇게 막 무작정 덤비지 말고 차라리 홍콩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영화를 한 편 찍어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동양인 배우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조금은 원활하게 커리어를 쌓고 다시 할리우드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였던 거지. 당시를 생각해보면 동양인에 대한 시선들이 지금보다 더욱 날카롭고 배척의 대상이었지 않겠어? 그래서 이소룡은 할리우드에서의 원대한 꿈을 접고 홍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 그리고 프레드 웨인트라웁의 이런 조언과 그의 조언을 받아들인 이소룡의 선택은 그에게 신의 한 수가 되었지. 이소룡은 그렇게 홍콩으로 돌아오게 됐어. 이때 당시는 홍콩, 대만, 일본 등에서 왕우라는 이름의 배우가 용호투라는 작품으로 대성공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 그래서 이전에 무협 영화나 검술 영화가 아닌 맨손, 맨몸으로 싸우는 그런 무술 영화가 한창 떠오르고 있던 시기였던 거지. 이소룡이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맨손 무술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맨손 무술이나 이런 영화들이 떠오르는 이 시기가 이소룡에게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시기였겠지.
또 이소룡이 미국에 있어서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 이소룡이 미국에서 출연했던 그린 호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그 프로그램이 미국에서는 케이토 역할에 중국인 배우가 출연한다 하는 그런 소문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중국에서는 청봉협이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되었고 그 인기가 꽤나 좋았다는 거야.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이소룡이 작품 내에서 맡았던 케이토라는 배역의 이름을 따서 케이토 쇼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인지도가 있었대. 이소룡은 그냥 그래 다시 한번 초반부터 시작해보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홍콩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건데 막상 홍콩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었다고 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대. 그로 인해서 이소룡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홍콩의 최대 영화 제작사 쇼브라더스에 찾아가게 돼. 그리고 그곳에서 면접을 보게 되지. 그때 당시 홍콩의 거물 제작사였던 쇼브라더스의 사장은 웬 삐쩍 마른 건달 같은 놈이 미국 물 좀 먹었다고 으스대면서 막 예의도 안 차리고 들어와서 자기를 주연으로 영화를 찍어라 이러면서 그렇게 해대는 꼴을 보니까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소룡을 쫓아내버린 거야. 그런데 웃기게도 그런 이소룡을 알아본 게 이 최대 영화사였던 쇼브라더스에서 독립해 나온 사람들이 제작했던 그런 제작사 골든 하베스트였어. 1972년 골든 하베스트는 이소룡과 함께 사망유희라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었어. 근데 한창 영화가 진행 중이던 때에 미국 워너브라더스사에서 골든 하베스트에 합작 제안이 들어와. 그 영화가 바로 이소룡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용쟁호투였지. 이소룡은 그렇게 용쟁호투 촬영에 들어가게 되었고 촬영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어. 그리고 이후에 원래 진행 중이었던 사망유희라는 작품을 이어서 찍게 되었고 이소룡은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돼. 그래서 이소룡의 마지막 작품이 사망유희가 되어버린 거지. 용쟁호투의 촬영이 마무리되고 개봉만을 앞두고 있었어. 1973년 7월 26일 이날이 용쟁호투의 개봉날이었는데 이소룡은 개봉을 6일 앞둔 1973년 7월 20일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돼. 그가 사망한 나이는 33살이었어. 당시 이소룡은 결혼해서 부인과 아들이 있었는데 이소룡의 아들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배우야. 브래든 리라는 배우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주목받던 배우였어. 또 이소룡에게는 불륜이라고 소문났던 그런 여배우가 한 명 있었거든. 그 여배우는 타이완 출신 배우인 정패라는 여배우였어. 이소룡은 본인의 집이 아닌 여배우 정패의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 그 당시 이소룡은 잦은 두통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었대. 그리고 그날도 정패의 집에서 이소룡이 심한 두통을 호소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패가 그에게 두통 진통제를 건넸고 그리고 이소룡은 그 약을 먹고 깨어나지 못하게 됐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소룡이 의식이 없어지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119 신고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데 그 사이에 정패가 자신의 기획사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하고 또 자기 주치의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소룡을 어떻게 깨워보려고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된 거야. 그 시간이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패가 스캔들 이슈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서 그거를 먼저 대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무방비로 시간이 흘러버린 게 이소룡 사인에 보탬이 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대. 그의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그를 부검했던 부검의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그의 사인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더 논란이 커졌었대. 지금까지도 매해 새로운 사인을 제기하는 의사나 전문가들이 있대. 그 정도로 그의 죽음에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들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
그의 사망 원인을 가볍게 구글링만 해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심장마비로 죽은 거다. 마리화나로 인한 쇼크다. 액화제직이라는 약물에 의한 중독이다. 그리고 뇌종양이다. 마약 복용 중에 질식사를 한 거다. 독약에 의한 암살이다. 무술 시합에서 받은 상처의 악화로 쇼크사로 죽은 거다. 또 약간 숭한 이야기로는 육체파 배우인 정폐와의 관계 중에 복상사로 사망한 거다. 이런 소문들이 있대. 그 중에 독약에 의한 암살 같은 경우는 이소룡이 하도 여기저기서 자신의 무술을 내세우고 그거를 막 영화에서 상업화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게 고가웠던 무림의 고수들이 그를 암살했다. 이런 식의 소문인데 내가 듣기엔 좀 너무 터무니없는 소문 아닌가. 또 삼합회의 간부가 암살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대. 또 마리화나에 의한 중독으로 뇌에 이상이 생겨서 사망했다. 그가 무술훈련이나 무술 영화들을 촬영하면서 허리 부상을 좀 심하게 당한 적이 있었대. 그래서 한때 병원에만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하기도 했고 그런 자신의 통증을 마약성 약품들에 의존하다가 그렇게 약물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 거다 하는 그런 설들도 있다고 해. 사실 이소룡의 죽음에서 더 신기한 이야기들도 있어. 이소룡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다 하는 그런 말들도 있거든. 영화 용쟁호투에서 이소룡과 같이 출연을 했던 배우 중에 석견이라는 배우가 있어. 이 배우는 영화에서 악당 보스 역할로 등장을 했거든. 근데 이소룡이 이 석견이라는 배우에게 이런 말을 했대. 아저씨, 아무래도 제가 아저씨보다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또 이소룡은 자신이 죽기 얼마 전에 굉장히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는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기도 했어. 그리고 자신의 부인에게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에서 프랭크 시네트의 마이웨이라는 그런 곡을 틀어달라.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무슨 노래를 틀어달라 이러면서 여러 곡의 제목까지 다 말해주고 그러면서 꼭 틀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대. 그래서 실제로 장례식에서는 그가 요청했던 노래들이 흘러나왔다고 해. 여기서 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내가 한번 해줘 보도록 할게. 그가 죽은 건 그의 가문에 내려진 저주 때문이다 하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이소룡이 18살 때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게 된 거야. 그 꿈에서 어린아이의 그림자 같은 형상이 자신을 찾아와서 고함을 치는 꿈을 꾼 거야. 네 아버지는 64세에 죽을 것이고 넌 그 반도 못 살고 요절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더래.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고 무서웠으면 이소룡은 그 꿈 때문에 그 이후로 무술훈련에 더욱 공을 들였대. 자신을 뭔가 더 건강하게 하고 어린 나이에 죽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꿈의 내용은 어쩌면 정확하게 들어맞았어. 이소룡의 아버지는 실제로 꿈에서 들은 그 나이 64세에 사망을 했고 이소룡 또한 아버지가 죽은 64세라는 나이의 절반에 가까운 33살에 사망을 하게 됐으니까 어쩌면 그 꿈은 맞아 떨어지는 꿈이었을 수도 있겠지. 사실 이 이소룡이 꾼 꿈 그리고 저주 이런 이야기는 이소룡의 더 윗대까지 올라가야 등장하는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 1929년 홍콩에서 굉장히 유명한 풍수지리에 밝은 신동 꼬마가 한 명 살고 있었대. 그 이름은 성링루. 그 성링루라는 소년이 12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언을 하나 남겼대. 내 묘자리 근처에는 그 누구도 자리하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사망을 한 거야. 그 후에 이소룡의 할아버지가 자신이 죽게 되면 묻힐 묘자리를 하나 마련을 하게 돼. 근데 그 묘자리가 그 풍수신동의 묘 바로 옆자리였대.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그 묘자리를 마련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신동이 등장을 하는 거야, 꿈에. 그 신동이 꿈에 나와서 너 만약에 내 옆에 묻히면 너뿐만 아니라 니네 가족들 다 니네 집안 모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경고를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야.
근데 할아버지는 이게 무슨 개꿈인가 싶어서 그냥 그 꿈을 무시해버리게 된 거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시간이 흘러서 사망을 하게 됐고 자신이 준비했던 그 묘자리, 그 풍수신동의 옆자리에 묻히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참 후에 이소룡의 꿈에 어린아이 형태의 무언가가 나타나서 아버지와 자신이 죽을 나이를 예견해주는 그런 꿈을 또 꾸게 된 거지. 그러니까 꿈으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흐름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정말 이소룡의 가문에 저주가 걸렸던 걸까? 그 저주라고 할 만한 일은 사실 이소룡 이후에도 벌어지긴 하거든. 바로 이소룡의 아들인 브래들리라는 배우에게 벌어진 거야.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중에 크로우라는 작품에 출연을 했거든. 브래들리도 굉장히 안타깝게 촬영 중에 완성시키지 못하고 사망하게 돼. 그게 어떻게 사망을 하게 된 거냐면 이 크로우라는 작품 속에서 총을 사용해야 되는 장면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소품용 총에 원래는 공포탄이 장전이 돼 있어야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실탄이 장전이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브래들리는 그 총에 맞고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돼. 굉장히 최악의 사고사로 사망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크로우라는 작품은 이후 장면들, 그가 사망하고 나서는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뒤의 이야기들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완성시켜가지고 그게 개봉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이소룡의 대는 정말로 끊겨버리게 된 거야. 어디까지나 미스테리라는 거는 그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집합된 거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겠지? 희대의 액션 배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소룡. 사실 내 나이 때에는 성룡 같은 배우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소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죽음에 얽혀있는 그런 미스테리나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까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가 조금은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그에 관한 대표작들을 좀 찾아볼까 해. 이소룡이 궁금하다면 그의 대표 작품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 그럼 잘 자. 그리고 나처럼 아프지 말고 꼭 건강관리 잘해.